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비상계엄 선포된 지 43일 만에, 또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33일 만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체포되던 과정에서도 뭐 영상이나 자필 편지를 통해서 지지자들한테 뭔가 호소하는 모습, 뭐 끝까지 전혀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시부터 다시 공수처 수사가 재개가 되고요. 또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 변론 재개가 됩니다. 변론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원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속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차은아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웃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좋은 일입니까? 뭐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정리가 되는 분위기니까. 네네. 그죠? 예, 그겁니다. 어제 윤석열 씨 이제 체포가 됐는데, 말씀대로 계엄 내란 43일 만에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면 별다른 경호처 저항이 없이 집행이 되는 과정인데, 길을 쳐줬다 사실상 경호처가,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네. 씨의 칩거가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인데요. 이 끝까지 관저 안에 숨어서 버티던 윤 씨는 어제 오전 10시 33분경 공수처에 체포가 됐습니다. 윤 씨 체포 작전은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어제 새벽 4시 30분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이 수도권 형사기동대와 마약 수사대 등에서 차출된 이 경찰 1,100여 명도 윤 씨 체포에 동원이 됐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관저 앞 정문에서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윤 씨 변호인단은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아섰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2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몇몇 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이 차벽을 넘어선 후부터는 이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경호처가 세워놓은 버스는 출동한 경찰이 직접 운전을 해서 옮겼는데요. 예. 이 경호처에서 차량 안에 열쇠를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수처와 경찰이 차벽을 넘어서 전진할 때는 이 몇몇 경호처 직원들이 옆에 남아서 안내하듯이 따라가기도 했다는데요. 이 지난 1차 집행 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문 통과 이후 관저 초소 앞까지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이 상당수 경호처 직원들은 고의로 휴가를 떠났고 이 남은 직원들도 똘똘 뭉쳐서 대기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실시간 생방송 생중계를 해드렸던 상황인데, 지난 1차 때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네. 됐었습니다. 특히 차벽을 쌓았는데 들어간 이후에 차량이 이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차량이 이동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차키를 그대로 꽂아두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 이후에 안내까지 했던 걸 봤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도 더 이상 이런 사람을 경호하거나, 이 경호가 아니고 이거는 영장을 집행을 불응하는 거니까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 다만 경호처에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네네.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강호 본부장, 이 사람들 어제 체포영장 집행 여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장 집행이 됐던 건가요?
아니요, 이 영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이 앞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제 당초 경찰은 윤석열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한다는 방침도 세웠었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경찰은 이 윤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만 체포했다. 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으로부터 경호 후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을 체포하지 않은 건 윤 대통령 측의 보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이 끝까지 체포되는 순간까지 반성하나 하는 반성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비상계엄 자체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마지막까지. 네, 윤석열 씨 체포 직후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2분 48초 분량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서둘러서 녹화한 걸로 추정이 됐는데요. 영상 속에는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제목만 봤을 땐 국민들에게 남기는 메시지 같지만 사실상 소수의 지지자층을 겨냥하는 메시지였는데요. 네.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이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윤 씨는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했는데요. 이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지지층 결집을 노리면서 여론전에 매달린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윤 씨가 공수처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윤 씨 측에서 윤 씨가 새해 초에 작성한 9,000자 분량의 자필 원고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은 내란이라는 이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내용을 예, 어이없습니다. 네, 예. 이런 글이 또 올라왔는데요. 이어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며 정당성을 또다시 항변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게 얘기를 하면 아닌 얘기들이 증거들이 다 드러납니다. 입만 띄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글쎄요. 이게 정말 신념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국민 알기를 뭐 거치 알고 있는 건지 2시간짜리 뭐 내란 연습 내란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서 무슨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답답한 사람인데 저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사무실에 어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오전 11시부터 조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윤석열 씨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이제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총 10시간 40분에 걸쳐서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 검사가 맡았고 예.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이대환 부장 검사가 이어서 조사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검사 출신이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씨보다는 7기수 아래고 이대환 검사는 VIP 경로설로 촉발됐던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입니다. 네. 한편 윤 씨는 오전 조사부터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공수처 질문을 토대로 이 향후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 씨가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장시간 조사에 임했을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선임계라는 윤 씨 변호인단은 4명 가운데 이 조사에 입회한 사람은 현재까지 윤곽금 변호사 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 씨의 조사는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이 별도의 특별 조사실이 아닌 공수처 3층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예. 이 조사실에 영상 녹화 장비가 구비됐지만 이제 윤 씨 측의 거부로 녹화는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윤 씨는 서울 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자,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준비를 그래도 단단히 했던 것 같아요. 200쪽 정도 질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씨에게 출석 요구를 한 이후부터 대면 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질문지만 200쪽이 넘는 분량입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이 전 과정을 캐물으면서 네. 내란 수계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걸로 보이는데요. 또 공수처는 꾸준히 이 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번 조사를 발판 삼아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준비할 방침입니다. 조사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윤 씨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공수처는 윤 씨가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이 군 수뇌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또 윤 씨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인데요. 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 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또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이제 윤 씨가 직접 지시를 했는지 모두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또 나아가서 윤 씨가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극소수의 최측근 인사들과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 어제 9시 30분까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도 가서 만마도 안 했다고 하고요. 네. 결국 날인도 거부했대요. 열람하고 날인 네,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꽝입니다. 변호사가 봤을 때는 최악입니다. 네. 사실 48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시간을 끄는 게 맞고요. 지금 증거들 다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국방부 전 장관 김용현이나 사령관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의 바탕으로 또 그 공소장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거면 나는 안 했다고 한다든지 나의 어떤 변명거리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네.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 진술 거부 행사했다. 본인한테 하나도 유리할 게 없고요. 인정하는 꼴로 보이고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는데 당신네들 부하가 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반박할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변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네. 또 지금 또 놀라운 게 체포 적부 심사를 또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 네. 어제 윤 씨에 대한 이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에 입장문을 내고 체포 적부 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 이 네. 체포 적부 심사 청구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자, 설명해 주세요.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이 있습니다. 체포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이 법률에 위반됐을 때 아주 그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 심사를 하는 거를 적부심사라고 하는데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부심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극히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전 변호사, 검사, 판사 한 20년 했는데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구속 적부심은 간혹 가능한데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측에. 네. 그 48시간 시간이 빠져버려요. 그럼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체포 적부심 이 결정 날 때까지. 진술 거부권 행사에 체포 적부 심사 행사에 저는 변호인들이 그냥 윤석열 말을 듣고 하는 건지 변호 활동을 제대로 하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뭐 본인들 얘기로는 서부지법이 가날이 있다, 뭐 영장이 무효됐다, 요거 아마 판단받는다는 건데 서부지법에서 이걸 2번 영장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네.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방금 제 전해드릴 네. 내용이 그런 그 부분이에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네네. 답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윤 씨 측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이 중앙지법에 네.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원래 체포 적부 심사는 이제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체포 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건 물론이고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 씨에 대한 수사는 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은 전속 관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씨 측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사건이라면 이 공수처법 31조에 따라서 이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법원에 기소할 수 있지만 수사권만 가진 사건은 같은 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이 사건 체포 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건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배동호님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이런 식보다 네.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요. 이게 정상이냐라고 비주님도 말씀을 주시는데 다 하겠다는 것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만한 흠결을 해놓고 요게 요만한 흠결을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만한 흠결도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법조문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꺼내와가지고 나머지 무시하고 지금 하는 형태예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이 흠결은 너무나 큰데 먼지만도 안 되는 사실상은 아닌 걸 갖고 그 먼지를 갖고 와가지고 트집 잡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고요. 이게 윤석열 본인이 하자고 하는 건지 변호인들이 지금 하자고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아주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윤석열은 체포가 됐습니다. 오늘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잠자고 지금 잠잤겠나요?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프다고 또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프긴 왜 아픕니까? 자, 윤석열 체포된 마당에 지금 김건희 상황 모든 사람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 윤 씨가 체포되기 전에도 관저에 함께 있었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관저를 다녀온 뒤에 인근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봤다.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 됐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윤 씨가 공수처로 압송된 이후에도 김 씨는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씨가 체포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해서 김 씨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이 대통령에 준해서 경호를 제공받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이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또 서울 논현동 자택 경비는 유지된 바가 있었는데요. 다만 윤 씨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이 된다면 이 김 씨도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경호와 경비는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 대통령 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본인 요청 시에 5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에 대해 대부분 예우를 박탈하지만 이 경호와 경비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건희 지금 경호처에서 또 경호실 직원들의 어떤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상에서 뭐 술 파티를 했느니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곧 또 내란 특조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도 있을 거고요. 뭐 김건희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곧 드러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고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네. 또 김건희도 핵심입니다. 김건희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 출국 금지해달라 조치를 요청했던 것 같고요. 아마 곧 조사를 받고 곧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밖에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자, 윤석열이 지금 체포된 상황에서 내란 관련해서 특히 사전에 모의한 정황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7공수 여단이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까지 이 전북 지역 교도소와 방송사 등에게 이 설계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1공수 여단이 네. 지난해 7월 국회에 건물 설계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 7공수 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7공수 여단은 전북 익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공수 여단이 지난해 3월 말부터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7공수가요. 네, 이 3월 26일 전주 한국은행을 방문한 뒤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에는 전주 KBS를 또 5월에는 전북 지역 교도소를 집중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곤 내부 설계도와 내부 촬영 허가를 요구했는데요. 특전사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라는 합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은 총선 4달 전인 2023년 12월 3공수 여단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이 계엄 준비와 연관짓는 건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증거가 다 드러납니다. 공수여단이 민간교도소를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여단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이제 속에 우두머리가 잡혔으니까요. 뭐 진술 거부하든지 말든지 이제 모든 관련자들은 색출해서 더 쳐버려요. 지금 군인들만 지금 잡혀 있어요. 네. 뭐 비서 조직이라든지 내각 조직이라든지 이 계엄에서 알고 막지 않고 동조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색출해서 내란죄의 어떤 책임자로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말룡님, 나무님, 타이거님, KH킴님 나오셨고요. 최하나 아나운서 너무 잘한다 댓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하나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로운 코너명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용감한 남자, 용용 죽겠지, 용용용용 뭐 이렇게 많이 용자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또 남자 뭐 이것도 그렇고 어떤 걸 좀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우선은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코너 이런 재밌는 거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둘이 토론을 하거나 뭐 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하고 이렇게 예. 박지훈 변호사하고 둘이 진행하는 거니까 용가라사대. 용가라사대. 아, 좋습니다. 용가라사대. 예, 용가라사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혹시나 더 좋은 코너명 있으면 또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용가라사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늦었지만 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혈 충돌이 없었다는 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이제 수습하는
어느 정도의 스케줄은 나왔다. 네. 그러니까 형사 절차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는 앞서 좀 가고 스케줄이 있었고요. 나왔고요. 그래서 또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습 절차가 도입됐다라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네. 아마 한국 밖에서 지켜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에 볼 때도 이제는 한국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하는 기본적인 일정이 나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백악관이 윤석열 체포 관련해서 한국인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라고 네. 밝혔어요. 백악관도 아마 이 체포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그게 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도 안 되는데 네. 윤석열 수호 집회를 하면서 성조기를 성조기를 흔들고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취임해서 임기를 시작하면 뭐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라는 네. 주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예. 대단히 미국적인 가치에서 볼 때는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은 더 용납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하죠.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편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은 전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확실하게 손절하는 태도를 보였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주한 미국 대사 지금은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만 골드버그 당시 미국 대사의 어떤 언급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의 발언도 그렇고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게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외교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까지 동원해 가면서 확실하게 맞습니다. 선을 걷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잘못된 비상계엄을 이제 수습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믿음 내지는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만 역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안보적으로도 아하.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우방국이다. 이런 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아는 것 같습니다만 두 절차가 잘 진행돼야 돼요. 탄핵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형사 절차 이 두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뭐 말씀대로 탄핵은 그래도 그나마 빨리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형사가 팍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영장 집행이 1차 때 안 됨으로써 막혀 있었는데 그나마 늦었지만 두 개 절차가 이제 조금 뚫리니까 미국이 봤을 때도 불안감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네.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고 체포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렇죠. 그러니까 2월 초쯤 공소장이 나올 것이고 막 기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격적인 형사 재판은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2월 초쯤 나올 공소장이 헌재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될 그러니까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시스템이 돌아가는 네, 거죠.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체포되고 윤석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뭐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요. 모든 진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중에 날인 또 거부했다고 하던데요. 열람하면서. 근데 그 전에 예.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렇게 본인의 성명과 주소, 뭐 인적 사항까지 다 묵비권을 네. 행사하는 피의자를 아마 무지하게 뭐라고 했을 거예요. 혼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 조사하면서. 근데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도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야, 조서는 검사는 계속 묻기는 하죠. 네. 뭐 예정된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그렇죠. 발로 치고 그래서 가로치고 묵묵부답 한숨 쉬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조서를 정리하는데 예. 뭐 그거를 그래서 본인의 서명 날인까지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조사에 입회한 검찰 수사관이 수사 보고를 작성하고 이렇게 네. 조사가 이렇게 진행됐다. 그리고 뒤에 수사 보고에 첨부하는 자료로서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안 들어가 있는 네. 피의자 신문 조서를 뒤에 첨부를 해서 이제 그걸 나중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헌법과 법률상 묵비권,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그 법률 시스템상 또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증거로 또 제출이 돼요. 아 이렇게 조사가 진행됐구나. 근데 이제 본인이 검찰에 오래 있던 검찰총장까지 한 검사인데 이렇게 굳이 할 최소한 열람이라도 하든지 뭐 열람이라도 해봤자 뭐 어차피 답변 안 했는 거니까 날인 거부하고 이런 모습 좀 납득하긴 좀 사실은 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하고 네. 1차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항하고 뭐 이런 한 달여 동안의 과정에서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는 네.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략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의 기소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잖아요.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앞으로 계속 문제를 삼고 이게 어떤 절차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으면 달리 문제 삼을 건 방법이 없다는 없어요. 거잖아요. 이게 내란 수계가 안 된다? 예. 이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다 봤어요. 우리가 네. 총 들고 국회 들어오는 것까지 다 봤고 진술 다 나왔고 김용현 기소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실체라는 측면에서는 아하.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네. 단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절차적인 절차 부분, 문제예요. 절차 부분. 그러니까 네. 공수처에 과연 기소권이 없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거기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리고 법원의 관할권 문제 이런 대단히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빌드업 차원에서 아예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안 거부한다는 받는다. 취지에서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기초적인 판단은 나왔잖아요. 서부지법에서 두 번 예. 영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에 대해서는 서부지법에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네.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체포 구속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체포 단계까지는 사법부의 기초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전략적으로 과연 옳으냐? 근데 문제는 예. 달리 무슨 해결할 방법도 방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중앙지법 얘기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중앙지법 가면 뭐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지가 않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은 이제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한다면 윤석열 측은 중앙지법 해달라. 그리고 공수처는 서부지법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유리합니까? 중앙지법에서 이걸 뭐 영장을 기각해 줄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달리 지금 판단할 리가 없는데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는 전제 하에 서부지법은 이 사건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의 연장선이죠. 아하, 예. 그래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지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근거는 공수처법에 공수처법, 이제 예, 원칙적으로는 있긴 해요. 예, 예.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재량에 의해서 이제 다른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서울 서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지와 네. 또 특히 범죄지라는 차원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어요. 한남동 관저가 예. 서부지법이죠. 아 예.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의 준비행위나 선포행위 자체를 네. 뭐 대통령실 그러니까 네, 용산. 관저 말고 직무실도 용산에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범죄지라는 차원에서도 그 법조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공수처법에 주된 관할이 중앙인데 예외적으로 주소지나 범죄지 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자꾸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깝네요.
그런 거죠. 뭐. 조문에 다 나와 있어.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핑계 대는 것도 사실 실체법적으로는 다툴 어떻게 게 없으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관할 뭐 절차 이런 걸 갖고 문제 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 사실 체포 영장 집행 직전까지 갑자기 뜬금없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 말이 성립하는지도 의문이고, 나중에는 영상 메시지하고 자필 편지를 또 보냈던 상황. 끝까지 메시지도 보면 뭔가 망상 아니면 거짓으로 일관된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일부 결집을 한다고 효과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는 고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인가 어제 언론사에 보니까 지지한다, 네. 지지율 그것이 희한하죠.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할 때는 네. 10%대 지지율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직무 정지가 되고 또 이제 체포 구속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랐다는 올라가요. 참 뭔지 딜레마. 모르겠는데 말이 됩니까? 예. 이른바 보수층의 위기의식의 결과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와 탄핵 절차의 결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조기 대선이잖아요. 네.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조기 대선에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은 아하. 아니면 그 결과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역으로 이제 거꾸로 작용해서 윤석열 지지율로 역효과를 내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대세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거는 보면 어차피 중도인데 중도를 그렇죠.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국힘도 그렇고 윤석열 본인도 그렇고 네. 지금 상황을 대단히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게 나중에 보면 헌재 결정문에 인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 헌법 수호 의지 이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예. 이게 사실 헌법이나 이런 걸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네. 8년 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네. 때는 대단히 잘 따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말 잘못할 뻔했는데 너무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해서는 뭐 대단히 잘 따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정에 있어서의 법질서 수호지, 헌법질서 네. 수호지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명확하죠. 그 국민의힘 의원도 해보면 어제도 사실 한 3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나와가지고 집행도 방해하고 있던 모습인데 또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이 되니까 지도부에서 또 입장도 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상황, 형태, 이 행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개탄스러운데 네. 문제는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뭐 윤석열과의 의리 때문에 아니면 충성심 때문에 아하. 제가 보기엔 그건 일도 없어요. 없습니까? 네. 예. 아니 당장 김기현 전 대표만 해도 어쨌든 도움받아서 당대표 당선됐지만 그렇죠. 중간에 쫓겨났잖아요. 두들겨 맞고.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만 해도 전당대회 출마하려다가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아예 출마를 포기했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왜 저러지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문제는 본인이 앞으로 국힘 소속의 정치인으로 정치를 하면서 특히 당내 어떤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이 스탠스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예. 그게 국민의힘 현재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의 성향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당원들이요. 그 분포도에 아하. 따라서 진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의 나의 정치를 위해서 유리해. 물론 그거는 이제 특히 당내 선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뭐 넓게 보면 다음 총선도 당내 공천, 그렇죠.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공천을 일단은. 앞두고 당내 경선을 붙게 되면 그 경선에서 이겨야 공천 받고 본선에서 출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염두에 뒀을 때 국힘의 현재 사실은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아하. 그 당원들의 분포 상황이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래요. 격렬한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뭐 이해가 되긴 되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동작구잖아요. 서울이거든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맞나라고 고민도 될 거고 지금 보면 수도권 의원들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다 영남에 있는 대구 경북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있는데 뭐 그분들이야 뭐 당원들이 또 그렇다고 보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일단 그 나경원 의원은 당내 경선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네. 당내 경선에 당원들의 지지.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총선은 멀리 멀기 남았잖아요. 때문에 3년 넘게 남았어요. 3년이 넘게 남았으니까 야, 그때 가면 그것도 또 있군요. 상황이 아 근데 바뀔 이런 거다. 거를 예전에는 몰라도 윤상현 의원은 자꾸 뭐 1년이면 까먹는다 잊어버린다 하는데 국민들이 이게 쉽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또 문제는 3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정당에 어쩌면 이게 낙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가 되는 그러니까요. 행동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네. 지금은 이렇잖아요. 근데 총선이 3년 넘게 남았고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아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어쨌든 집권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이나 대통령이 집권 횟수로 따지면 4년 차에 치르는 총선이에요. 맞습니다. 시기로 따져보면. 네. 그러다 보면 그 정부가 들어서고 해가 이제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또 정권 시판론 작동할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않나요? 핵심 이슈가 바뀔 수 바뀔 있다. 수도 뭐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국민들한테 근데 이거는 크지 않나 싶은데. 근데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영남 자민련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수도권을 안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 그 얘기를 들어봐도 적어도 영남 쪽 의원들은 위기 의식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지금도. 예. 저 보지도 않습니다. 수도권 의원하고 그 마음이나 그게 마인드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최근의 선거, 뭐 지방선거 빼더라도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나 뭐 서울에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으면 상관없다. 영남에서 의석수 많으니까 여기서만 하자.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의문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도 좀 해보면 끝까지 좀 애매한 얘기였어요. 불상사가 일어나 물리적 충돌 없어야 된다. 책임 묻겠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지시를 안 내렸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랄까요. 이렇게 보신주의에 사로잡힌 공무원적인 자세인데 그러니까 대단히 아쉽죠. 어쨌든 지금 경제부총리도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만 그걸 떠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오로지 이렇게 다 옮겨가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본인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좀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 간의 정리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이번 체포를 앞두고 경호처하고 공조본이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야죠. 해줬어야죠. 어차피 또 지금 보면 경호처가 길을 터준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렇지. 센스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 답답합니다.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그러니까요. 좋았을 텐데 사실은 경호관들이 알아서 스스로들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벼슬 높은 사람들이 벼슬 낮은 사람만 못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벼슬이 높을수록 눈치만 보고 자기 생각만 해 다들. 그러니까요.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은 잘 집행이 됐고요. 또 집행이 마무리됐고 오늘 2시부터 조사가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또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인데요. 윤석열 직접 출석 안 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변론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탄핵 심판은 뭐 형사 사건이 네.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형사 재판도 피고인이 계속 출석을 안 하면 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피소추인 본인이 출석 안 하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글쎄요.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국가기관 중에 헌재가 그래도 가장 중심을 맞습니다. 잡고 예.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헌법재판관 한 명의 흠결은 아직도 있는 상태입니다만 8명이 뭐 심리와 결정은 법적으로 못할 건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없기 예. 때문에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체포된 것도 있고 또 뭐 22일 날 마은혁 그 재판관 또 네. 권한쟁의 심사도 한다고 하니까 뭐 위원 심사인가요? 변론 한다고 하니까 이 탄핵 심판은 좀 빨라질까요? 또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추인단 쪽에서 예.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네. 처음에 좀 그거보다 많은 증인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이게 뭐 사안이 워낙 명백하니까 더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5명으로 줄였는데 네. 문제는 피소추인 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사가 몇 명의 증인을 신청할 것이냐. 네. 그건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추인단 측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 게 진행될 테니까. 네. 근데 아마도 수십 명 이상을 신청을 할 텐데 그 증인 신청을 헌재에서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소추인단 쪽에서 5명으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엇비슷한 아하. 숫자 정도를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그냥 대략 10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네. 대략 헌재에서 증인 2명 정도 신문하는데 하루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오해네요, 그러면. 그러면 5끼일이죠. 예. 그리고 추가적인 서면이나 뭐 이런 증거 조사하고 최후에 뭐 무조건 시간을 끌려고 할 거예요.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두 끼일 더 받아준다고 해도 아무리 많아도 뭐 8끼일이나 10끼일인데 네. 그럼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2달 아니면 2달 조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기간? 상황상으로 2월 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수 그러니까 있는 제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네. 직후에 그런 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그때 뭐 벚꽃 대선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 대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마 가장 높은 확률은 벚꽃이고 예. 장미 피기 전에 네. 아, 4월 5월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4말 5초에 4말 5초. 대선 치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는데 탄핵되면 파면 바로 됩니다. 재심 절차는 사실 없고요. 헌법재판 관련해서. 그러면 60일 안에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많이 된다 그러면 5월 안에 5월 초. 되는 거네요. 네. 5월 초. 그러니까 4말 5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아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또 하나의 좀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저희가 탄핵하고 형사 절차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지금 좀 문제되는 게 특검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 진행은 되고 있는데 공수처의 뭐 수사권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되니까 이거를 좀 일거에 해결하는 건 사실은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민주당 오늘 또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자체 특검만 발의한다고 하기도 하고 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란 숙의 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특검에서 못할 겁니다. 네. 스케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검찰에서 검찰이 해야 이제 되겠죠. 기소를 할 거고 특검은 기소 이후에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것도 출범 시기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출범하는 특검은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에서 빠진 부분. 아하. 뭐 그러니까 관련자들 조사를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관련자들 조사를 네. 할 수가 있고 그 내란 숙의 그때는 이제 피고인으로 바뀐 상태겠습니다만 윤석열을 상대로 해서는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아니면 공모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이 내란죄는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일단은 특검의 출범까지 늦출 수는 없어요. 이건 네. 이거대로 지금 가야 할 수 있는 되겠죠. 데서 가야 빨리빨리 되겠죠. 하고 네. 특검은 나중에 혹시 이 수사기관이 좀 놓친 거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빠뜨린 거 일부러 아하. 뭐 못 본 거 예. 못 본 척 하는 거 이런 게 있지 않느냐를 한번 저인 방식으로 쑥 훑는 이런 수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뭐 이게 특검법 처리가 될까요? 최상목 대행이 이것도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특검법 올라온 근데 다음에 다른 부분은 지금 네. 민주당 법안이 양보를 많이 했어요. 네. 제3자 추천. 거의 다 네. 여당 원하는 대로 국민의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해준 것 야당의 같은데. 비토권도 네. 없애고 양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쟁점은 외환 외환죄. 유치죄가 이제 수사 대상에 들어갔는데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유치죄는 법리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드러난 바가 없거든요. 외국하고 통모한 부분 안 보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도 그거예요. 뭐 북한이 북한하고 외국이야? 통모한 것도 아니고요. 예, 예. 적국하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거를 이제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발의 과정에서 여당하고 좀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훨씬 좋지 않았을까. 네. 아. 그리고 실제로 상당 부분은 양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상의 예. 결과물로 양보했다라는 모양새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좀 받는 것도 국민의힘도 그것도 전략인데 그냥 끝까지 우기는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세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지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힘차게 인사드릴 수가 잠을 있네요. 좀 주무셨습니까? 네, 아, 진짜 이제는 좀 마음이 드디어 조금은 예. 드디어 이제 신병 확보했으니까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지 않나. 약간 네. 국민들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막 애국심 막 이런 게 아니고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제대로 된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사실 한 20일 동안 잠을 설쳤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뭐 다 비슷하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 나라를 생각하고 이걸 떠나서 네. 그 이전에 좀 이제 다 어른이니까요. 어른이 되면 과연 정의는 승리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게 사실 되게 매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본으로 답답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 그래도 법 질서 그다음에 정의 이런 게 뭔가 먹히는 게 있구나라는 네. 것 그런 것들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조금 있는 늦었지만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네. 뭐가 맞냐 물어보는데 참 답답했어요. 말씀. 왜 맞다면 왜 저기 버텨 왜 안 돼?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못 했는데 네. 이제는 그나마 늦었지만 네. 답을 할 수 있는 그게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체포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슈 삼아 공식 질문 먼저 하고 이야기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좀 눈여겨봤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측에서 네. 현재 이제 두 번째 답변서를 냈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떴습니다. 네. 어제 떴군요. 어제. 예, 봤습니다. 떴는데, 예, 내용을 보면 이게 웃지 마십시오. 예.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내용이요. 이게 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이게 내용이 정말? 그대로 네. 읽을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상 비상계엄 때 발표된 국회활동 금지 포고령 조항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 정권 시절 예문을 베껴 잘못 작성한 것을
부주의하게 간과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정말. 그 계엄 포고명을 그 처단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들어있는 네. 그 포고령을 예. 그 국방부 장관이 대충 베꼈고 네. 그거를 대통령이 대충 봐서 네. 잘못 나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이게 와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요거거든요. 네. 내가 국회 아시겠지만 활동 금지 조항 요거 그게 잘못 베꼈다 미안합니다. 예, 이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네. 저기 이제 내란죄 연구하셨던 학자들도 그렇고 이거 해본 사람들은 포고령 제일 처음이 국회는이잖아요. 네. 국회 말 들어가는 거 보는 순간 바로 내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왜냐면 안 되는 거니까 계엄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그 내란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썼다. 그래서 실수로 나갔다. 저의 변명이 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게 미루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수계가 난 수계 아니고 제가 수계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 중요한 걸 하는데 그리고 처단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제대로 보지 않고 국회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것이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법무관 할 때 이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작전법 교관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제가 많이 봤던 문서라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문건들을 보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전에 국회에서 한 건 이것 때문에 막 있을 때.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일어나지 그러니까 1980년대 그때 막 계엄 포고령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얘기를 또 잘못 뺏겼습니다 이래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와 정말 이게 지금 이 사태를 지금 그 현 정권이 네. 아직 정권이 이제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현 정권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법정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할 게 없는 거죠.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네. 왜 자꾸 서부지법 중앙지법 엉뚱한 얘기를 다 하냐고 하니까 김용남 전 의원 말씀은 실체적으로 할 게 없다. 그러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베꼈어요 이런 얘기하는. 그래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답변서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그거 포고령 1호는 잘못 뺏긴 거고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뭐 이제 비밀번호 서버의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조작 네. 조잡스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서슴지 않는 반민족 패거리들로서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세력이다. 무슨 망상 모 의원이 무슨 중국인이 와가지고 지금 탄핵 찬성하고 있다. 이거 칭하대 뭐 마크 보면서 그러는 것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냥 논리도 일도 없어요. 도저히 무슨 내용을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답변서로 낸 건지. 그걸 내면 어떡합니까? 야, 그래서 이 부정선거 망상에 대한 게 정말 너무 심각한데 이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헌재에 대응하는 태도가 헌재에서도 야, 이 정도면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렇죠.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사람이 맞다. 그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요 얘기를 좀 처음에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요 내용을 딱 들으시면 국민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몰라도 네.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주장들, 법률 주장들 있잖아요. 네. 주장들이 전부 이 수준의 얘기들입니다. 와. 그러니까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여론도 아직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지지층이 결집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들어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쪽이 뭔가 주장할 만한 건덕지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지금 언론인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게 전부 이 정도 수준의 얘기들이에요. 형편이 없습니다. 예,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신 변호사님이 좀 주목한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아침 체포할 때. 상황이었는데요. 예. 네. 어제 아침에
일단 그 관저로 진입이 됐다라고 소식이 나온 뒤로도 한 꽤 오랫동안 이게 네. 사실은 거의 8시부터 10시까지 사실 체포는 10시 33분에 됐지만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이게 안 나오면서 너무 답답한 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달라 이런 자막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달라고 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토스트를 먹었다고 해요. 샌드위치 아닌가요? 아, 네, 뭐 토스트인가요? 샌드위치, 아, 토스트, 토스트군요. 뭐 빵을 예. 어쨌든 빵을 먹으면서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상황이 워낙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예.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더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좀 싸워라. 너무 모범생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이 뭐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저는 정말 그 글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망상이 맞다라고 망상이죠. 생각했는데 이걸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요 앞부분이에요. 새해 인사를 하면서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네.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취임 이후에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 빼고요. 일은 아니고 일만 아니고 한 글자로 다른 단어로 한글로 바꾸는 게 바꾸면 맞지 않나. 딱 맞지 않나. 네. 그래서 대통령인지 몰랐다. 몰랐다는 어. 거예요. 근데 아니 너무 이제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쨌든 간에 본인의 주장으로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짜 출근이라는 게 네. 이제 언론에 많이 뻥카라 그랬죠, 뻥카. 공개됐다는 네.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도가 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네. 출근 시간도 안 지킨 거를 모르고 있네요. 진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철저하게 잘 자기가 이제 비밀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언론에 공개됐고 가짜 출근이고 차량이 2대가 다녔고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증거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선관위에서 가짜 투표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과거에 2020년 4월 총선에 민경욱 씨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거든요. 네. 이때 사전 투표지 45,000장을 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한 장도 가짜 투표지가 나온 적이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도 어디서 있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망상적이고 좀 그릇되게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이런 것들은 좀 가려주고 걸러서 지금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제가 밤에 이제 종편을 좀 보는데 네. 샌드위치 토스트 얘기하고 뭐 토리 만나고 이런 얘기가 계속 그게 지금 체포를 지금 거부하고 그 샌드위치 처는 아닙니다. 샌드위치 먹고 이게 정상입니까? 그게 뭐 의연하다 이게 보도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사실 저 그 얘기를 그 보도를 와, 보고 정말 지금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신정아 씨 네. 생각을 했거든요. 신정아 씨 체포되고 끌려가 했던 그 사진 아직도 찾으면 나옵니다. 신정아. 네 신정아 예전에 예. 그거 윤석열 당시 검사가 한 거잖아요. 본인이 주인 검사였잖아요. 주인 검사였잖아요. 그 사건 저기 비참했던 모습이 지금도 회자가 되는데 네. 본인은 인신 구속할 때 그렇게 했어요. 수사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토리하고 산책시켰다 마지막으로 본다고 뭐 토리하고 작별할 시간에 10분을 줬다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아마도 이제 이미지 유연화 뭐 이런 뭐 친근한 이미지 동정성 보여요. 유발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치라는 게 예. 법이라는 게 신정아 씨한테 그러니까 잘못했죠. 그렇게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인신구속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렇게 했던 인간이 예. 본인이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공권력에 그렇게 장기간 맞서가면서 했던 그 사람이 앉아서 이제 나는 들어갈 테니 들어갈 때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토리하고 10분간 자기 강아지와 이별을 하고 이거를 이미지 유연화 또는 뭐 그런 친근감 유지, 동정심 유발을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그 생각도 문제가 있지만 맞습니다. 언론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 써주는 게 한심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샌드위치를 직접 뭐 토스 뭔소 그냥 그럼 그게 그 먹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국가를 이대에 만들어 놓고 화가 제가 나서 저거를 보도하는데 막
아유 막 의연하고 막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체포하러 들어왔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꽤 답답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저런 네. 거를 다 왜 다 봐줬지? 라고 조금 그래요, 생각을 저는. 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신정아 머리 끌고 그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게 언론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장면인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체포 장면을 촬영한다고 개인 이제 휴대전화로 촬영한 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뿌렸다고 해요.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대통령실 관저에 들어가는 변호인단 신분 확인 안 하고 들어가서 저 사람들 다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막 그렇게 이제 소리치면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수처는 현장에서 어쨌든 현장에서의 그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무리 없이 아무런 뭐 사상자 없이 부상자 없이 최대한 안전하게 네. 예, 신병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늦었지만 공수처 어쨌든 잘 했습니다. 네. 아무런 충돌 없이 뭐 유혈 사태 없이 체포영장 어제 집행이 됐고 뭐 실시간으로 두 분 보셨을 건데 어땠습니까? 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체포 첫 상황인데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참담하죠. 예. 참담한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라는 거. 어쨌든 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매우 낮다고는 하지만 네.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선포된 때부터 그거를 해제하고 여기까지 와서 결국 현재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까지 그 국민 여러분들은 계속 답답하고 막 속이 답답하고 안 풀리고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전체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사실 맞습니다. 헌법적 시스템이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저도 뭐 매일 보면서 뭐 답답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헌법적인 법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작동한 시스템들이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기는 늦지만 두 가지 시스템이에요. 탄핵하고 형사 재판이잖아요. 네. 탄핵은 빨리 좀 진행이 됐었고 형사 재판이 뭔가 삐걱삐걱거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됐다. 요거는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네. 주셨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체포되는 현장에서 네. 이제 경찰, 공수처 진입을 할 때 차벽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죠. 저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아. 나중에 저거를 어떻게 치우고 어떻게 하지? 굉장히 이제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이 불안했을 텐데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사다리를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저거로 가지고 넘어오는 가되 어떻게 나중에 데리고 나오지?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사다리를 타고 넘어갔더니 네. 자동차에 네, 키가. 차 키가 그대로 꽂혀져 있고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월하게 이제 차를 뺐다는 건데 네. 경호처가 정말 마음 고생을 그동안 많이 하면서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차는 알아서 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 키를 꽂아두면서 그리고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이 올라가는 길을 안내하는 모습도 살짝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호처가 이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써라, 뭐 칼을 써라라는 제보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를 막기 위해서 뭐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말고 해라라고 예. 명령을 내리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뭐 강경파들은 강하게 마지막까지 뭐 경호해라라고 했지만 대기동에서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휴가를 냈다거나 아니면은 뭐 용산으로 출근하는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그런 일 때문에 수월하게 마찰 없이 충돌 없이 체포 과정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그 경호처 부분이거든요. 어제 네. 체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은 문을 열어준 느낌이에요. 길을 터준 느낌이에요. 차키도 그쵸. 꼽아놓고 안내도 해주고 이게 사실 심리전이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경찰이? 심리전이 먹혔다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네. 보는 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때도 실제 이제 출동했던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가보니까 이건 위법한 명령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인데
지금 경호처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위법한 상황이라는 거는 여기 경호처 직원들도 대충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거듭되고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네. 그분도 생각이 있었을 거고 지금 사실상 이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몇 명 간부들만 지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위에서 지시한다고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라고 합니다만 위에서 지시한다고 이걸 그대로 따르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을 나를 보호할 수 없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그 이른바 5.18 판례, 그러니까 전두환 판례에서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것에 대해서는 정당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전 이렇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 이거 명백히 이건 위법한 상황이라는 거를 경호처 직원들도 이제 깨달은 거죠. 알았죠. 알게 됐고 알게 당연히 알고도 있었어. 아니, 지속적으로 위법한 예? 명령을 내리니까요. 내리니까. 아니 또 심지어 전날에는 윤곽근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떠한 명령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특사경 신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오히려 역으로 체포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호처 뭐예요, 직원들이 그게?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특사경이 모두 특사경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것은 좀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명령을 함부로 내리고 위법한 명령을 계속 내리니까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요약은 조금 할 필요가 있을 예, 예.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법 17조 얘기를 하면서 네. 17조에 이제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예.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모두 사법경찰권이 있으니까 체포하라고 하니까 이게 윤곽근 변호사 얘기였죠. 윤곽근 예. 병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들이 여기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두가 아니라요. 이게 사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게 제청해가지고 임명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더니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윤곽근 변호사가 와서 내가 법 전문가니까 내 말을 여러분들은 적법하니까 이런 걸 설득하는 건데 직원보다 법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두 분도 변호사시고 저도 변호사인데 변호 활동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변호사가 본인이 계속 기자회견을 하질 않나, 엉뚱한 얘기를 하질 않나, 본인의 의뢰인 네. 윤석열 네. 피의자 불리한 쪽으로 몰아넣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게 변호사협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변호사협회에서 이미 윤곽근 변호사한테 뭐 징계 청구 뭐 그런 거 절차는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얼핏 들었는데 네네네네.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네.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호사가 네. 아니 자기 생각대로 저러는 거 아니야라고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중간중간에 계속 의뢰인 본인이 메시지를 내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긴 글 예, 예. 장문의 글로 메시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영상 메시지를 낸다거나 그러면서 이 변호사와 코드가 정말 잘 맞는구나. 변호사의 변호 활동은 모두 의뢰인의 뜻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뢰인의 뜻이다. 네. 저는 의뢰인이 만약에 잘못된 조건 얘기를 한다면 변호 활동이 누굴 조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언을 하고 좀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제가 변호사로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조사 과정도 얘기를 좀 하면 공수처에 가서 어제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조사를 했는데 네. 모든 걸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진술 거부권도 거부권이지만 날인 조서 열람 날인 거부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변호사님부터. 뭐 네. 저기 사실은 이제 무슨 뭐 시국 사건 뭐 이런 네.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 이 케이스에서 주목한 거는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네. 그 진술 거부, 네. 그다음에 날인 거부 케이스가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죠 이제 전 의원에게도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때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때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진술 거부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그 진술서 내용을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술 거부했다는 식으로 특히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욕을 했었어요. 비난을 했었고 예. 조국 대표도 나가서 이제 사실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이었는데 진술 거부했다고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나중에 다시 자기 뭐 페이스북에다 이쪽에 자기 의견 밝히고 법적으로 자기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한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쪽이 비판한 걸로 생각을 하면 지금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역시 여전히 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구나. 호의적이에요. 지금 뭐 밥 먹고 된장찌개 먹고 뭐 먹고가 네. 뭐 뭘 먹든지 뭐 먹으면 먹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진술 거부권 행사에 나열한죄를 저지르고 반성 1도 없이 체포 거부하고 경호가 없으니까 잡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진 출석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결국 조사하러 가가지고 묵비권 행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적은 안 하고 정말 드라이하게 네. 계속 시각각으로 보도를 하면서 뭐 이번 주 서울구치소의 메뉴가 이렇다 뭐 이런 보도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이 범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잠시 말씀하셨지만 시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행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인데 네. 내란죄가 어느 정도로 중한 범죄인지 잠시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경원 국회의원이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도 법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내란죄는요 살인범보다 형이 더 셉니다. 맞습니다. 내란죄 살인범은요 살인죄는요 형법 250조 5년 이상입니다. 근데 내란죄는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를 가지고 아무리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란죄가 얼마나 중한 그러니까요. 범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좀 호도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좀 인식을 하고 보도가 돼야 되는데 보도가 되지 않는 모습이 네.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게 이제 결국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로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체포 적부심? 적부심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윤석열한테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유리한 건가요? 뭐 사실 체포적부심은 선례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예. 뭐 제가 한 번 해본 적은 아 있습니다. 이겼습니까? 아니 안 됐죠. 안 받아들였습니까? 됐죠. 예, 제가 이제 저도 안 한 번 해봤는데 네. 기각됐어요. 예. 예. 뭐 사실 적부심이라는 게 보통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나라 특히 구속 같은 경우에는 네. 구속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니까. 예, 하니까 여기 그렇긴 한데 아마도 이거는 이른바 그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게 그 공수처법에 지금 이제 중앙지법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공수처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공수처가 네. 1심 공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 서울중앙지법에 한다. 하지만 이제 뭐 범죄자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안 할 수도 있다. 네.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1심 재판을 이거를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 공소 제기할 조항이에요. 수 있나요? 대통령 지금 못 하지 않나요? 공수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하고 영장은 1심의 공소 제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우 꽂혀서 집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 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하면은 법 위반으로 영장이 다시 이제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갈 게 없으니까 김용남 의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실체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고 범죄가 될 게 있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뭔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할 게 절차적으로도 보면 아무 문제가 제가 없어 보이는데 정말 티끌 만한 거 특히 요 조문만 싹 갖고 다른 조문은 빼버리고 이렇게 눈속임하게서 트집 잡는 모양새로 절차적 하자를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체적으로는 네. 뭐 아무것도 별로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얘기해봤자 계속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기억나는 것이 그 김학의 사건에서 네. 그렇게 검찰이 오랫동안 못 잡았던 김학의를 결국엔 잡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김학의를 그 공항에서 잡은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불법 출금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불법 출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안 된다.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불법 출금 이런 식으로 아예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안 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경우에도 어떤 피의자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 불법 무죄 출금 받았어요. 아니었다라는 무죄 받았고 아무 문제. 이규현 검사 맞죠? 맞습니다. 검사, 예. 정말 그런데도 그 언론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할 얘기를 이거로 계속해요. 계속 예. 와글와글 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나 이게 사실은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도 법조인들도 그렇고 그 언론인도 그렇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직접 예. 찾아보십시오. 공수처법 예, 31조입니다. 맞습니다.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저기 1심 재판이라고 딱 돼 있어요. 1심 재판. 공소 예. 제기하는 1심 재판. 1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뭐 이게 법률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 법률이 어떻게 있냐면 대통령을 공수처는 기소를 못 합니다. 뭐 검사, 경무관 이상 총경 이상 경무관인가요? 네. 그 경찰들 요런 사람들만 기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정대로라면 어쩌면 서부지법이 더 맞아요, 사실. 예, 네. 규정대로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네. 뭐 일반 원칙으로 가서 토지가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범죄지가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소지하고 범죄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서부지법이 맞는데 그거를 갖고 끝까지 그러면 뭐 중앙지법 가면 뭐 영장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아이고. 불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뭐 보면 저 지지하는 사람 뭐 들고 있는 게 불법 영장 무효 뭘 알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혹세무민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언론도 그렇게 하고 네. 제일 나쁜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조인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법조인들이 말이야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윤 변호사는 그 양반은 법도 잘 모르면서 말이야 경호처 가서 법 얘기를 하사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나오는 많은 변호사들도 네. 그 영장에 그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종편 보면 뭐 깜짝 놀랍니다. 그 뭐예요 그 사람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찾아보십시오. 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규정은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한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이것 때문에 위법하다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뭐 제 친한 이제 개그맨 출신 방송하는 우리 MC 장원이라는 친구가 네. 알려주더라고. 형 이거 다 써져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하지?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읽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 법률가 아니잖아요. 네. MC 장원. 법률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이거들 아무 문제 없는데요? 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 참고 삼아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오히려 110조, 111조 같은 경우에는 2항에 전부 뭐가 있냐면 네. 전항의 책임자는 그러니까 이제 책임 허가를 받으라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먼저 사실은 이제 경호처든 대통령이든 이걸 거부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야 한다는 걸 소명해야 돼요. 소명해야 돼요. 자기들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쪽에서 소명해야 될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이건 압수수색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저도 너무 놀랐던 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적시됐던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많은 변호사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뭘 어떻게 조문을 읽어보고 하는 것일까? MC 장원만도 이건- 못해요. MC 장원처럼 조문을 잠깐만 읽어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래서 저는 혹시 양심을 속이는 게 아니냐 변호사들이. 그러면 하지 말든지 법률가를.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짚어보시죠. 지금 오늘 또 문제되는 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길 제2의 변론길이 지금 잡혀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진행은 뭐 이제 네.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돼서 이제 한 번 안 나올 때는 이제 공하고 두 번째부터 안 나올 때는 진행할 수 있거든요. 진행하는 네. 거. 예, 진행할 수 있어서 진행하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끝났던 게 그게 형사소송법을 준용되게 돼 있을까 된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부터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거침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탄핵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증인을 5명으로 줄였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이걸 정말 재판 지연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서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을 사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기일까지도 증인을 누구를 할지에 대한 제대로 특정을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쪽의 증인 신청이 뒤늦게 들어오는 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탄핵 재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끝나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 변호사님?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네. 정말 뭐 빨리 진행 이건 너무 간명하고 너무 네. 명확한 사건이 아닌가.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전 국민이 공지의 사실 증인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공지의 사실로서 이거는 뭐 특별한 새로운 글쎄요. 이제 저희가 뭐 범죄 수사 기록 자체를 전부 다 본 건 아니라서 제가 본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수사 기록만 좀 더 확보하고 하면은 심리 자체의 기간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글쎄요. 뭐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심판 기간과 뭐 어느 정도 맞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빨리 끝날 것이다. 예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오든 안 나오든 빨리 네. 끝날 거니까 빨리 나와서 제대로 변론이나 하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필성 신준 변호사와 함께한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연중기획 다시 민주주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종찬 강복회 회장과 함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 짚어보겠습니다. 또 해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짧은데요. 선착순 50분 모시겠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성명, 연락처, 소속, 직함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성 기자와 함께한 정치 최강시사, 또 우리 베프의 촉, 또 민홍철 지금 민주당 의원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